안녕하세요. 감성 독서 책이 말을 걸다입니다. 당신이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떠세요? 선뜻 답이 떠오르시나요? 사실 이 질문은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도 당장 대답하지 못했던 질문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긴 글쓰기가 시작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오프라 윈프리의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입니다. 1998년 영화평론가 진 시스켈에게 그 질문을 받은 오프라 윈프리는 그날 이후 무려 14년 동안 오 매거진에 칼럼을 연재하기 시작했어요. 타임이 선정한 20세기의 위대한 인물,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인 그녀가 오롯이 자기 힘으로 써낸 첫 번째 책이 바로 이 칼럼들을 모은 것인데요. 놀라운 건 이 책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화려한 성공 뒤에 가려진 이야기들을 가감없이 털어놓는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인정과 애정을 받기 위해 허덕였던 시간, 자신의 능력을 수없이 의심하고 불안해했던 순간들을요. 그러면서도 그녀는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진창에서 허덕일 것인가, 꽃처럼 활짝 피어날 것인가는 언제나 당신 손에 달려있다고요. 기쁨, 회생력, 교감, 감사, 가능성, 경외, 명확함, 힘, 그리고 마음씀. 이 9가지 키워드로 풀어낸 오프라 윈프리의 삶의 진실은 출간 후 10년이 지난 지금도 전 세계 독자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능성 챕터를 들려드릴 텐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프라 윈프리가 전하는 인생의 지침서,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책 속의 일부분을 들려드릴게요. 가능성. 어떻게 하면 나의 잠재력을 더 강하게 발현할 수 있을까? 지금도 나는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곤 한다. 삶의 다음 단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할 때는 특히 더 그렇다. 내가 가져본 어떤 직업에서도, 그리고 내가 살아본 어떤 도시에서도 나는 내가 그곳에서 최대한 성장했다고 느끼면 다른 곳으로 옮겨가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때때로 그런 결정을 내리기가 너무 두려웠지만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달달 떨리는 무릎으로 밖으로 나서는 것이 용기의 진정한 의미라는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대담하게 행동하는 것이 우주가 나를 위해 준비해 놓고 있는 가장 위대한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다. 두려움은 나의 허락 아래 나를 꼼짝 못하게 묶을 것이고 나를 소나기에 넣고 내가 절대 최고의 나가 되지 못하도록 막아설 것이다. 확신하건대 당신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에는 아무런 힘이 없다. 그것이 무엇이든 마찬가지다. 힘을 가진 것은 당신이 품은 두려움 그 자체다. 두려움의 대상은 나를 건드릴 수 없지만 내가 품은 두려움은 내게서 삶을 앗아갈 수 있다. 두려움에 질 때마다 우리는 힘을 잃고 두려움은 반대로 힘을 얻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앞에 펼쳐진 길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초조함을 뒤로 하고 계속 발걸음을 내딛겠다고 굳게 마음먹어야 한다. 몇 년 전 나는 매일 일기를 쓸 때마다 같은 질문을 적곤 했다. 나는 무엇이 두려운 걸까? 외부적으로는 용감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 테지만 내적으로는 거의 다친 상태에서 살았다는 사실을 나는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다. 내가 사람들에게 놓으라고 하면 그들이 나를 거부할까봐 겁이 났다. 내가 행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말한 모든 것, 심지어 내가 먹은 음식마저도 그 두려움과 맞닿아 있었다. 두려움은 나 자신이 진정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막았고
두려움이 그런 행패를 부리도록 허락한 것은 바로 나였다. 닥터 필, 즉 미국의 토크쇼인 닥터 필 쇼의 진행자인 필 맥그로 박사가 자주 하는 말처럼 먼저 문제를 인정하지 않는 한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다. 솔직히 인정하자면 두려움에 도전하고 자신에 대해 가지고 있던 인식을 바꿀 시도를 하기 전까지 나는 언제나 겁이 났다. 두려움은 나를 마치 노예처럼 부렸다. 종교 작가 닐 도널드 월시는 이렇게 말했다. 다른 사람이 당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걱정하는 한 당신은 그들에게 소유된 셈입니다. 외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스스로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끌어모아 남의 생각이 아닌 자신을 위해 표를 던질 때 감히 한 발짝 앞으로 나와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을 바꿀 때 또는 그저 사람들이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할 때 그 결과가 항상 산뜻하지는 않을 것이다. 난관에 부닥치고 넘어지기도 할 것이다. 당신더러 제정신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온 세상이 들고 일어나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없고 그런 일을 할 수 없다고 외치려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누군가가 자기들이 예상한 바를 뛰어넘으려 하면 사람들은 기분 나빠한다. 그리고 나약해지는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두려움이 치솟거나 의심스러운 마음이 생겨나 당신을 비틀거리게 할 수도 있다. 기진맥진에 다 때려치우고 싶을 수 있다. 하지만 포기한다면 그 결과는 더 끔찍하다. 때때로 당신은 끔찍한 고착 상태에 몇 년씩 갇혀있게 될지도 모르며 너무나 많은 날을 후회에 몸부림치며 살 수도 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신경 쓰지 않고 살았더라면 과연 내 삶은 어땠을까 하고 언제나 궁금해하며 살지 모른다. 지금 당장 두려움이 당신 앞을 막아서는 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 두려움과 함께 사는 법, 즉 당신의 앞을 막는 두려움의 물살에 휩쓸리기보다는 그 물결을 타는 법을 배워서 예전엔 가능하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면 어떨까? 당신에게는 이게 필요해, 저게 필요해라며 다른 사람들이 강요하는 것들을 뿌리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마침내 당신이 필요한 것에 스스로 주의를 기울이게 될지도 모른다.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것이 바로 당신이 궁극적으로 배워야 하는 교훈이다. 두려움 없이 산다는 것, 그리고 최고의 삶을 향해 계속 나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다. 용기란 우리가 목표에 이르렀는가로 가늠되지 않는다. 숱하게 실패를 했더라도 그의 아랑곳 없이 다시 두 발을 딛고 일어서기로 했는지가 용기를 가늠하는 진정한 기준이다. 우리가 다시 일어나 자신이 품은 가장 멋진 꿈을 추구할 용기를 낸다면 삶의 가장 진한 보상을 받고 가장 흥미진진한 모험을 즐길 수 있게 된다는 걸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쉽지만은 않겠지만 말이다. 당신이 지금 어디에 있더라도 새로운 시작은 아주 가까이에 있다. 단 하나의 선택, 즉 다시 일어나겠다는 선택만 한다면 당신은 바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시작은 그렇게 당신 곁에 가까이 있다. 정말로 멋진 진실이 아닌가. 지금 내 삶의 모양새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사건이 몇 가지 있다. 그중 하나는 초등학교 3학년 때였다. 어느 날 선생님이 내가 제출한 독후감을 칭찬하자
같은 반 친구들이 속삭이듯 구시렁댔다. 쟤는 자기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아. 그 일이 있은 후 아주 오랫동안 나의 가장 큰 두려움은 다른 사람들이 나를 거만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었다. 어찌 보면 내 과체중조차도 내가 세상에 하는 일종의 사과였다. 내 말이 맞죠? 정말로 내가 여러분보다 더 낫다고 생각 안 한다니까요? 나는 이런저런 일을 하며 절대 의수되는 것처럼 보이고 싶지 않았다. 대부분의 여성은 소녀 시절부터 칭찬을 사양해야 한다고 배운다. 자신이 성취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고 탁월함을 드러내는 대신 수면 아래에 숨어 가족이나 친구들과 같은 처지에 머무르려 한다. 운전석에 앉기를 간절히 원하면서도 조수석에 앉는 것으로 타협한다. 그 때문에 너무나 많은 여성이 성인이 되면 자신이 바라는 빛을 가린다. 열정과 목적의식으로 가득 찬 최고의 나를 세상에 내놓기보다는 비판하는 사람들을 잠재우려 노력하며 자기 자신을 비워버린다. 진실은 이렇다.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을 피할 수는 없으며 그들은 결코 완전히 만족하는 법도 없다. 그들은 스스로 충분하다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무언가에 항상 위협을 느낀다. 당신이 숨어 있건 빛나건 상관없다. 그러니 그런 이들에게 주의를 기울이는 일은 이제 그만두자. 자신의 일부를 억압하거나 다른 이가 당신을 비하하는 것을 그냥 놔두는 것은 창조주가 당신에게 건네준 당신에 대한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는 것이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은 우리는 몸을 줄여서 작아지도록 살게 된 것이 아니라 더 활짝 피어나도록 만들어졌다. 더 뛰어나게, 그리고 더 비범하게. 당신은 자신을 가득 채우기 위해 모든 순간을 사용하도록 지어진 존재다. 1989년에 나는 게리 주커브의 영혼의 의자에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읽었다. 모든 행위와 생각, 감정은 의도에 의해 생겨난다. 그리고 그 의도는 원인이 되어 결과와 함께 하나로 존재하게 된다. 우리가 원인을 일으키는 데 관여하는 한 그 결과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렇듯 매우 깊고 오묘한 원리로 우리는 자신의 모든 행위와 생각, 감정에 책임을 지게 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자신이 품은 모든 의도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경험을 특징 짓는 많은 의도에 대해 인지하고 어떤 의도가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대해 정리하고 분류한 다음 우리가 이루고자 소망하는 결과에 맞춰 의도를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나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구절이었다. 내 인생의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 모든 선택은 그에 따른 결과를 낳는다는 것을 나는 오랫동안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종종 그 결과가 내 기대와는 너무 어긋난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내가 어떤 세상을 예상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그와 다른 것을 의도했기 때문에 벌어진 현상이었다. 예를 들면 나의 의도는 언제나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었지만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았던 결과를 낳았다. 내가 노력할수록 사람들이 나의 선의를 악용하고 나를 이용한다는 느낌을 자주 받았고 그들은 내게서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했다. 나는 의도의 원칙을 알고 나서 문제는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에게 있었음을 알게 되었다. 자신의 진실한 내면에서 우러나는 일만 하겠다고 결심했건만 실제로는 남들을 위해 그 일을 하면 내 기분이 좋아질 것 같은 일을 했을 따름이었다. 내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면 지금 당신의 상황이 어찌되었든
그 상황이 만들어진 데 큰 역할을 한 것은 바로 당신이라는 점이다. 우리는 살면서 겪는 모든 경험, 즉, 생각 하나하나와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 그리고 그러한 생각과 선택 밑에 깔려 있는 것이 우리의 가장 은밀한 의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상황에 부닥치더라도 결정을 내리기 전에 먼저 나 자신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진다. 이 일을 하려는 나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가? 영혼의 의자에서 앞의 구절을 읽은 뒤로 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내는 것이 나를 인도해주는 빛이 될 거라는 걸 거듭 확인하였다. 그 반대 또한 옳다. 자신의 진실한 의도를 점검하지 않으면 종종 자기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맞게 된다. 헤어져야 마땅해 보이건만 여전히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는 너무도 많이 보았다. 그들의 의도는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 단지 결혼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과로 그들은 둘만의 친밀함도 성장도 강인한 삶의 건설도 없는 그런 무의미한 관계에 놓이게 된다. 삶의 발이 묶여 옴짝달싹 못하겠는가? 그럼에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가? 그렇다면 과거의 한 행동의 동기를 점검하는 일부터 시작해보자. 무엇보다도 자세히 살펴보아야 한다. 가장 진실한 의도는 종종 그늘에 숨어 있음을 나는 배웠다. 스스로 물어보자. 나의 의도가 어떻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경험을 낳은 것일까? 내가 의도를 바꾼다면 다른 어떠한 결과를 창조하게 될까? 자신의 정체성을 존중하는 선택을 한다면 당신은 자신이 의도한 바로 그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다. 당신의 가장 위대한 잠재력에 도달할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 나는 언제나 돈과는 아주 좋은 관계를 맺어왔다. 심지어 관계를 맺을 돈이 거의 없을 때조차도 그랬다. 돈이 부족할까봐 두려워한 적도,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해 집착한 적도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과 마찬가지로 나도 이제껏 번 봉급의 액수를 모두 기억한다. 봉급이란 것이 우리가 제공하는 노동의 가치를 정의하는데 일조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불행히도 오로지 봉급만으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는 사람도 있다. 나 자신과 내 봉급이 같지 않다는 걸 처음 깨달은 건 15살 때였다. 나는 애슈버리 부인의 말썽꾸러기 꼬마들을 돌보고 그녀가 외출한 후 침실 뒷정리를 하는 대가로 시간당 50센트를 받았다. 부인은 외출복을 고를 때마다 가진 옷을 다 끄집어내는 편이어서 여러 켤레의 신발들과 화려한 색깔의 목걸이와 옷가지가 사방에 널려있는 모습이 마치 할인 판매가 막 끝난 백화점을 연상케 했다. 문 밖으로 튀어나가기 직전 어디에 가는지 연락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어떤 정보도 남기지 않은 채 그녀는 이렇게 말하곤 했다. 아, 예. 그런데 말이야. 여기 좀 정리해달라고 하면 기분 상하겠니? 그걸 꼭 물어봐야 하나? 당연히 기분이 상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의 침실뿐 아니라 아이들 방까지 치웠고 내가 아주 정리를 잘해놓은 모습을 보면 분명히 돈을 더 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하지만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 그래서 나는 그 일을 그만두고 돈을 더 줄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나의 노력이 정당한 평가를 받을 곳이 필요했다. 우리 아버지의 가게에서 그리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싸구려 잡화점에 자리가 났고 나는 시간당 1달러 50센트로 고용되었다. 내 업무는 물건을 정돈하고 상품이 빠지면 선반에 다시 채워넣거나
양말을 개키는 것이었다. 계산대에서 일하거나 손님에게 말을 거는 것은 금물이었다. 나는 그 일이 너무 싫었다. 일을 시작한 지 2시간째가 되었을 때 나는 점심시간까지 몇 분이나 남았는지를 세기 시작했고 점심시간 후에는 퇴근까지 남은 시간을 재고 있었다. 겨우 15살짜리 소녀에 불과했지만 나는 이렇게 살거나 이런 일로 돈을 버는 게 나와는 맞지 않다는 걸 온 영혼으로 느꼈다. 지금까지의 내 인생을 통틀어 그 일만큼 지루한 일을 해본 적이 없을 정도였다. 그래서 3일 후 나는 가게를 그만두고 아버지의 가게로 일하러 나갔다. 이번엔 무급이었다. 거기서 일하는 것도 썩 좋은 건 아니었지만 적어도 사람들과 말을 섞을 수 있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땅으로 꺼지는 것 같은 기분에 빠지지도 않았다. 그렇다 해도 아버지의 가게가 내 미래의 일부가 될 수는 없었다. 아버지가 아무리 원해도 소용없었다. 17이 되었을 무렵 나는 라디오 방송국에서 일하며 주당 $100를 벌고 있었다. 내가 돈을 버는 것에 대해 나름의 기준을 세우게 된 것이 그때였다. 라디오 일을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이 일이 정말 좋아. 이런 일이라면 돈을 안 주더라도 매일 제 시간에 행복한 마음으로 올 수 있겠어. 라고 느꼈고 그 감정이 좋았기에 앞으로도 그런 감정을 느낄 수 있는 일만을 해야겠다고 결심했다. 자기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받을 때 그것은 모두 보너스나 마찬가지다. 내가 지금 확실히 알고 있는 이 교훈은 라디오에서 일하던 그 시절에 싹튼 것이었다. 당신도 자신에게 평생 동안 보너스를 주는 건 어떨까? 우리의 열정을 추구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해내자. 그리고 그 일을 사랑하자. 나는 한 번도 급류타기나 번지점프를 즐기는 부류였던 적이 없다. 내게 모험이란 다른 것을 뜻한다. 우리 삶의 가장 중요한 모험이 제일 높은 봉우리를 오르거나 2발로 걸어서 세계를 여행하는 것일 필요는 없다는 걸 나는 확실히 알고 있다. 우리가 즐길 수 있는 가장 흥분되는 모험은 바로 자기가 꿈꾸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 해에 걸쳐 나는 주변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이해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가장 깊은 소망을 유보한 채 살아가는 수많은 여성과 이야기해왔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경우일지 모르겠다. 당신은 네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 너도 알잖아. 이제 그걸 해보면 어때? 라며 옆구리를 쿡쿡 찔러오는 느낌을 무시하며 살아간다. 그 속삭임은 때때로 공허함이나 안절부절 못하겠는 기분으로 우리를 찾아오곤 한다. 어쩔 수 없다며 상황을 합리화하기는 아주 쉽다. 나도 당신의 처지를 충분히 이해한다. 당신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당신이 필요하고 당신을 비참하게 만드는 그 일에는 엄청난 시간이 든다. 하지만 충만함이 없는 만족스럽지 못한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결국 무슨 일이 생길까?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고갈시킨다. 그리고 당신의 생명력을 앗아간다. 결국 당신의 에너지는 바닥이 나고 우울해지며 화가 나게 된다. 당신은 그 길에서 하루도 더 시간을 낭비할 이유가 없다. 당신은 다시 시작할 수 있다. 새로운 출발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면서 시작된다. 당신의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들을 쳐내고 이제껏 무시해왔던 내면의 속삭임에 주의를 기울여보자. 바깥 일이 매우 혼란스럽고 스트레스가 쌓인 때일수록 자신의 내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마음을 조용히 가라앉혀야 한다. 내면의 본질적 영혼이 이끄는 곳에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것뿐이다.
오래전 볼티모어의 WJG 방송국에서 일하던 젊은 기자였던 나는 소위 알토란 같은 일로 여겨지던 프로젝트를 맡게 되었다. TV 연예인 두세 명을 인터뷰하기 위해 로스앤젤레스에 파견된 것이었다. 처음엔 정말 짜릿했다. 나의 탁월한 인터뷰 실력을 증명할 때가 온 것이다. 항상 같이 일하던 동료 앵커의 도움 없이 나 혼자 하는 단독 프로젝트. 게다가 나의 경력 리스트에 명사들의 도장을 쾅쾅 찍을 기회였다. 하지만 신나던 기분은 캘리포니아에 도착했을 즈음에는 달라졌다. 내가 할리우드라는 거대한 어항 속에 빠진 피라미처럼 느껴졌고 급기야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내가 뭐라고 저들의 세계에 들어가서 저들이 나한테 말을 할 거라고 생각한담? 전국에서 많은 기자가 초대된 행사였다. 지역방송 뉴스 방송인과 연예 및 생활 분야 기자들은 새 TV 시즌에 방영될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배우를 한 명당 5분 동안 인터뷰할 수 있었다.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뭔가 어색했고 내가 무능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모두 볼티모어보다 훨씬 더 큰 도시에서 온 나보다 경험이 많은 기자들이었고 그들 사이에 낄 만큼 나는 내 실력이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설상가상으로 새로 사회를 맡은 프로그램의 홍보차와 있던 프리실라 프레슬리의 매니저는 내게 이렇게 말했다. 아무 질문이나 해도 되지만 엘비스에 대해선 언급하지 마세요. 그러면 프리실라가 인터뷰 도중에 나가버릴 겁니다. 그녀는 엘비스 프레슬리의 첫 번째 부인으로 후에 이혼했다. 이 인터뷰를 하기 몇 년 전에 엘비스 프레슬리는 사망했다. 나는 그녀와 만날 11번째 방송인이었다. 소위 스타들과 그들을 보조하는 사람들의 낯선 세계에 겁을 잔뜩 집어먹은 것도 모자라 나는 이제 완전히 억압당하는 느낌이었다. 나는 19살 때부터 TV 기자로 일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수백 명의 사람을 인터뷰해왔고 사람들과 쉽게 친해져서 유대감을 쌓는 내 능력에 자부심이 있었다. 하지만 나는 진짜 스타들은 익숙하지 않았다. 그들에겐 신비로운 분위기가 있는 것만 같았다. 유명세 덕인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과는 뭔가 달라 보였고 더 나아 보였다고 할까? 게다가 가장 묻고 싶은 것들은 대부분 질문하는 것조차 금지라 나는 5분이라는 짧은 시간 내에 어떻게 원하는 대답을 받아낼 것인지 골머리를 썩이고 있었다. 다음에 벌어진 일에 대해 누군가는 우연이라고 하겠지만 나는 하늘의 뜻이 작용했다고 말하고 싶다. 무슨 이유에선지 나는 프리실라 프레슬리의 인터뷰 줄에서 빠져나와 모크 앤 민드라는 새 시트콤 드라마에 출연하는 젊은 코미디언을 인터뷰하게 되었다. 내가 인터뷰한 5분 중 가장 유쾌하며 미친 것 같고 정신이 홀라당 나간 듯한 5분이었다. 그날 내가 인터뷰한 젊은 코미디언은 내가 만나본 모든 명사뿐 아니라 인간 전체를 통틀어 가장 고삐 풀린 말 같은 기발하며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공 같은 사람이었다. 그날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지 않는다. 거의 입을 다물고 있기는 했다. 그는 에너지가 분출하는 샘 같았다. 아직은 누군지 잘은 모르겠지만 곧 엄청나게 뜨겠어. 라고 생각하던 게 기억난다. 그는 자기가 지닌 여러 가지 다른 모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날 내가 인터뷰한 젊은 코미디언은 바로 로빈 윌리엄스였다. 그와 어울리는 것은 너무나 재밌었고 그 순간 나는 인터뷰가 흘러가는 곳으로 그저 따라가는 법을 배웠다. 그는 사방팔방으로 튀고 있었고 나는 그 흐름을 따라야 했다. 프리실라 프레슬리를 만날 차례가 되었을 무렵엔 나는 이미 그로부터 확실히 교훈을 배운 후였다. 자신을 억누르면 가치 있는 것을 성취할 수 없다는 교훈이었다. 그래서 나는 엘비스에 관해 물었다. 프리실라는 나를 두고
자리를 뜨지 않았다. 오히려 고맙게도 대답을 해주기까지 했다. 인생이 당신에게 다른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 해도 이것만은 명심하자. 기회가 오면 그것을 잡아라. 인생에서 내가 저지른 가장 큰 실수들은 언제나 내가 다른 이에게 나의 힘을 주었을 때 일어났다. 나는 다른 사람이 내게 주는 사랑이 내가 나에게 주는 사랑보다 중요하다고 믿었다. 내 나이 29살 때 거짓말과 책략의 바탕을 둔 관계를 겪었던 기억이 난다. 어느 날 나는 저녁 내내 남자친구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나를 바람맞췄고 결국 약속 시각보다 몇 시간이나 늦게 도착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에게 늦은 이유를 물었다. 그때 그가 문가에 서서 퍼부은 말을 나는 아직도 기억한다. 네 문제가 뭔지 알아? 너는 자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한다는 게 문제야. 그 말과 함께 그는 몸을 돌려 내 코앞에서 문을 쾅 닫고 떠났다. 나는 무릎을 꿇고 그를 향해 손을 뻗으며 울었다. 그렇게 바닥을 쳤다. 나는 사촌 앨리스가 남자친구로부터 줄곧 신체적 학대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서 나만은 절대 그런 취급은 당하지 않으리라 맹세했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나를 버리고 떠난 후 화장실 바닥에 앉아 있자니 모든 것이 아주 뚜렷해졌다. 앨리스와 나 사이에 존재하는 유일한 차이점은 내가 남자에게 얻어맞지 않았다는 것뿐이었다. 내 남자친구는 틀렸다. 나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바로 그것이 문제였다. 왜 나는 이런 식으로 취급받는 것을 거부하지 못했을까? 이러한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끝내는 데는 1년이 더 걸렸다. 나는 상황이 좋아지기를, 그가 변하기를 바라며 계속 기도했다. 그러나 그는 변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이 관계를 끝낼 힘을 주십사 하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나는 기도를 하고 기분이 나아지기를 기다렸다. 기다리고 또 기다렸다. 내 낡은 행동 양식을 되풀이하면서 계속 기다렸다. 어느 날 문득 깨달음이 찾아올 때까지 그 모양이었다. 내가 신을 기다리고 있는 동안 신은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 내가 나를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현재의 삶에 질식당할 것인지 결정을 내리기를 신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다. 이윽고 나는 내 모습 그대로가 괜찮다는 진실을 발견했다. 나 혼자로도 전적으로 충분했다. 그 발견은 나름의 기적을 불러왔다. 그 즈음에 시카고에서 토크쇼의 오디션을 보라는 전화가 걸려온 것이다. 내가 그 관계에 여전히 엉킨 채 머물렀다면 지금 내가 아는 나의 인생은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신 인생의 진실은 무엇인가? 그것을 아는 것이 당신의 의무다. 진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야 한다. 진실이란 옳고 좋으며 사랑이 넘치는 느낌이다. 사랑은 아프지 않다. 29살 이후로 나는 그것을 배웠다. 사랑은 정말, 정말 느낌이 좋다. 진실은 당신이 하루하루를 솔직하고 성실하게 살도록 해준다. 당신이 행하고 입 밖에 내는 모든 것이 당신 주위의 세상을 보여준다. 그것이 진실이 되게 하라. 선택은 언제나 내가 하겠다고 결정한 그 순간을 나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그날 내가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파란색 터틀넥 상의에 검은색 바지를 입고 있었다. 어디에 앉아 있었는지, 직장 상사의 사무실 의자에 앉아 있었다. 의자가 어떤 모양이었고
어떤 느낌이었는지. 갈색 페이즐리 무늬의 의자는 너무 깊숙했고 쿠션은 지나치게 빵빵했다. 모두 기억난다. 내가 일하던 볼티모어 TV 채널의 국장이 한 말도 기억난다. 자네가 시카고에서 성공할 가능성은 전혀 없어. 눈 뜨고 지뢰밭으로 들어가는 격이야. 경력을 다 망치고 싶나? 상사는 나를 볼티모어에 붙잡아두기 위해 자신이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전술을 다 이용했다. 봉급 인상, 전용 회사 차량의 새 아파트 등등. 마지막으로는 나를 협박하기까지 했다. 자네는 분명히 실패할 거야. 당시에는 상사의 말이 옳은지 그른지 알지 못했다. 성공을 확신할 만큼 자신감에 차 있는 것도 아니었다. 하지만 나는 가지고 있는 배짱을 간신히 끌어모아 그에게 말했다. 국장님 말씀이 옳아요. 저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고 지뢰밭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걸지도 몰라요. 하지만 어떻게든 제가 살아남는다면 적어도 계속 성장은 하겠죠. 그러고 나서 나는 일어서서 사무실 밖으로 걸어 나왔다. 그 순간 내가 선택한 것은 행복이었다. 두려워하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에 영원히 매일 나와 함께하며 끝없이 지속되는 행복 말이다. 안전하기를 바랐다면 볼티모어에 머무르는 것이 답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그곳에 남도록 상사가 나를 설득하게 내버려 둔다면 내가 자신에 대해 영원히 실망하게 될 것임을 상사의 사무실에 앉아있던 순간 깨달았다. 아마도 그때 다른 결정을 내렸다면 어땠을까 하고 살면서 항상 궁금해했을 것이다. 그날의 그 선택은 내 삶의 궤도를 바꿔놓았다. 나는 지금 내가 전념하고자 하는 모든 것들, 나의 일과 동료, 나의 가정, 매 순간 내가 들이쉬는 자유와 평화의 공기에 대한 감사함, 그것들에 대한 정열을 연료 삼아서 유쾌하게 고양된 만족감 속에서 살고 있다. 내가 내리는 행복의 정의다. 지금 내가 느끼는 행복이 스스로 내린 선택을 통해 나 자신이 불러온 결과임을 확실히 알기에 이 모든 것이 더 달콤할 뿐이다. 시간은 덧없이 짧다. 자녀를 둔 부모들은 누구보다도 이 사실을 뚜렷이 느낄 것이다. 아이들이 계속 자라나고 있으니 말이다. 내 생각에는 우리가 가져야 하는 목표가 바로 그것이다. 낡은 나로부터 계속 자라나서 가능한 한 최고의 인생으로 진화하는 것. 10대 시절에 이미 나는 무언가 더 큰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내 안 깊은 곳에서 감지하고 있었다. 더 크게 된다는 것은 부를 쌓거나 유명세를 뜻하는 것이 아니었다. 지금보다 더 나은 내가 되고자 계속 노력하며 내가 하는 일의 모든 측면에서 탁월함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을 뜻했다. 확신하건대 그러한 과정을 목표로 삼는 이들에게만 그들이 꿈꾸는 삶이 뒤따른다. 그러한 노력이 부나 명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실로 꿈이란 것은 물질적인 번영보다는 후회 없이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기쁨에 가득 찬 삶을 살아가는 것과 더욱 긴밀히 맞닿아 있을지도 모른다. 물질적으로 부유하면 폭넓은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도 그것이 온전히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을 보상해 주지는 못하며 내면의 평화를 가져다 주지도 못한다.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는 우리 자신에게서 자라나오고 또 자라나와 우리가 의도한 바로 그 사람이 되는 데 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내어 우리가 자칫 놓쳤을 수도 있는 내면의 속삭임, 자신의 소명으로 향하라고 촉구하는 작은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우리는 이제껏 만난 것 중 가장 큰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누구의 말과 생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스스로 꿈을 찾을 용기를 내야 하는 것이다. 살아서 당신을 위한 큰 그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로지 당신뿐이다. 심지어 당신마저도 그 그림 전체를 다 볼 수는 없다. 열심히 인생의 계획을 짜고 꿈을 꾸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당신이지만 언제나 우리가 우주의 흐름과 에너지와 손을 잡고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자신이 가진 힘과 활기를 최대한 끌어모아 목표를 향해 움직이되 당신 자신보다 더 큰 그 힘에 계획을 맡기자. 그리고 집착을 내려놓고 당신의 꿈이 스스로 걸작으로 태어나게끔 하자. 꿈은 크게 꾸자. 아주 크게 꾸자. 열심히 노력하자. 정말 열심히 노력하자.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한 후에는 당신보다 더 큰 그 힘의 존재에 모든 것을 오롯이 맡겨보자. 오늘 들려드린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 어떠셨나요? 오프라 윈프리는 이 책에서 두려움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두려움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두려움의 물결을 타는 법을 배우라고 말이죠. 그렇게 하면 예전엔 가능하리라고 생각조차 해본 적 없는 높은 곳으로 올라가게 된다고요. 그리고 당신은 자기 자신을 제외한 다른 누구에게도 아무것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요.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더라도 단 하나의 선택, 다시 일어나겠다는 선택만 한다면 새로운 시작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 곁에 아주 가까이 있다고 합니다. 결국 오프라 윈프리가 이 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내 안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스스로 꿈을 찾을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 후에는 나보다 더 큰 힘의 흐름에 온전히 맡겨보는 것. 그것이 최고의 삶을 향해 나아간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서요, 두려움 앞에서 멈추는 대신 그 물결을 타는 용기를, 그리고 더 활짝 피어날 자격이 이미 내 안에 있다는 확신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따뜻하면서도 강렬한 삶의 통찰이 담긴 이 책, 내가 확실히 아는 것들은 내 삶의 주도권을 다시 손에 쥐고 싶은 분들께 가장 믿을 만한 길잡이가 되어줄 겁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또 좋은 책으로 찾아뵐게요.